1912년 4월 14일 차가운 밤, 끝없이 펼쳐진 대서양 한가운데서 긴박한 SOS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신호의 주인공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 불리던 발, 타이타니코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 거대한 선박은 차가운 심해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죠. 그 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이타니코의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기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이미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바다 깊숙이 묻힌 채 아무도 모르는 진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20세기 초 타이타니코는 사치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궁전, 상류층이 꿈꾸는 모든 호화로움이 담긴 공간. 하지만 어쩌면 그 지나친 자부심이 자연의 도전을 불러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던 그 배는 결국 차디찬 심해의 무덤 속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니코는 왜 침몰했을까요? 1912년에 그 비극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묘하게도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912년 4월 10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증기 여객선 RMS 타이타닉이 영국 사우샘프턴을 떠나 뉴욕으로 향하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순간 항구에 정박 중이던 다른 배가 갑자기 풀려나듯 움직이며 타이타닉 쪽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두 배가 스치는 순간 그 강력은 겨우 수십 센티미터.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기적처럼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불길한 전조라 불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비극을 예고하는 냉혹한 운명의 속삭임 같았죠. 항해 이틀째 타이타니코는 아일랜드 퀸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백 톤의 식량과 식수가 배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화물 하나, 바로 고대 이집트 제사왕조 시절의 여성 제사장의 미라였습니다. 이 미라는 한 영국인 경찰의 소유였고 그는 이를 미국 뉴욕으로 가져가 한 부유한 사업객에 팔 계획이었습니다. 퀸스타운에서 마지막 승객들이 승선했고 이제 타이타닉회는 885명의 승무원과 3자 유전명의 승객 총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대서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타니코의 표를 샀다는 건 천국행 티켓을 산 거나 다름없다. 이 거대한 배는 20세기 인류가 이룩한 기술, 구조, 창조력의 정점이었습니다. 건조 비용만 당시 기준 750만 달러. 높이는 14층 건물에 맞먹었고 3만 1,000명이 넘는 최고의 기술자와 노동자가 3년 이상 걸려 완성했습니다. 강철로 만든 8개의 방수구역, 4개의 거대한 굴뚝,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안전 시스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라인은 이렇게 선언했죠. 신조차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1등석에 들어서면 고급 양복을 입은 신사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숙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 반짝이는 샹들리에, 완벽하게 세팅된 만찬 테이블. 바다 한가운데임에도 이곳은 육지의 어느 호텔보다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꼭 1등석이 아니어도 타이타니코는 특별했습니다. 3등석조차도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죠. 지저분하거나 불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등석 승객들의 연회장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경쾌한 음악, 깊은 향의 흑맥주, 그리고 발을 멈출 수 없는 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1등석의 고급스러움보다 이곳의 활기찬 분위기를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수심 4,800m
바닷속에 잠든 타이타닉 회는 그 영광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센 시간의 흐름 속에 녹슬고 부서진 잔해만이 남았을 뿐, 찬란했던 궁전은 이제 깊고 차가운 바닷속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극의 원인을 두고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심해에 잠긴 잔해를 조사한 과학자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독일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진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뒤 두 동강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충격에 배의 구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0시 25분 캐나다의 무선국이 타이타닉호로부터 구조 신호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뒤 이 소식은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전혀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4월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모든 승객이 구조됐으며 배는 천천히 항구로 돌아가고 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버지니언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타이타닉호는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승객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죠. 보통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각국 대사관은 즉시 자국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언론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놀라울 만큼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왔죠. 미국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들은 당연히 타이타닉호의 1등석이 아닌 3등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1등석의 표값은 무려 3,100달러. 지금 가치로는 2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반면 3등석은 단 32달러. 가난한 가정이 평생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값이었죠. 그들에게 타이타닉호는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밤, 기온은 영하 가까이 떨어졌고 바다는 잔잔했으며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진하고 있었죠.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며칠 전부터 빙산 경고를 받자 항로를 남쪽으로 약 18km를 변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 45분 증기선 SS 아메리카가 또다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남쪽 항로에 거대한 빙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선장의 손에 전달되지 않았고 기상 담당 부서에서만 확인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밤 9시 30분 또 다른 배에서 항로 위에 수많은 빙산이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선실 직원들은 그 경고를 선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밤 11시 30분 타이타닉호가 캐나다 뉴펀들랜드 인근 해역을 지날 때 막루의 한 감시원이 거대한 어둠을 발견했습니다. 빙산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종을 3번 울리고 조타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장교의 질문에 감시원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빙산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조타 장교에게 전달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빙산은 너무 가까웠고 선장은 오른쪽으로 전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수를 틀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40분 경고가 전해진 지 단 27초 만에 타이타닉호에 우연히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강력한 충격에
선체 하부의 리벳들이 터져나갔고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방수 구획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새벽 0시 5분. 빙산과 충돌한 지 25분이 지난 시각, 스미스 선장은 모든 구명보트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회는 전 승객의 절반만 수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밖에 없었습니다. 무선사는 필사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를 수신한 몇몇 배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자매선 올림픽호 역시 신호를 받았지만 이미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회는 총 20척의 구명보트가 있었고 최대 1178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 해사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보다도 많은 수였습니다. 문제는 그 규정이 1894년에 제정된 구식 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대 선박의 톤수는 1만 톤 남짓. 41헌톤이 넘는 타이타닉회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생사가 걸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 갑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등석과 2등석 승객들은 큰 계단을 통해 곧바로 갑판에 나갈 수 있었지만 3등석 승객들은 복잡한 통로와 제한된 출입구 때문에 훨씬 어려운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1등석과 2등석의 여성과 아이 대부분은 구조됐지만 3등석의 여성, VI 상당수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타이타닉호의 두 무선사는 마지막까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마침내 몇 척의 배가 타이타닉호의 구조 신호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배조차 도착하려면 거의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육지의 무선국도 신호를 받고 소식은 뉴욕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새벽 2시, 타이타닉호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승객들은 여전히 구명보트에 오르기를 망설였습니다. 배 안은 여전히 따뜻했고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바다는 평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선장은 구명보트를 정원보다 적게 태워 먼저 내리게 하며 나중에 돌아와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공포가 순식간에 번졌고 구명보트들은 더 많은 사람을 태운 채 황급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호는 완전히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루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차가운 바닷물이 갑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유리돔은 산산조각 났고 전력은 끊기며 조명이 마지막으로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굴뚝은 부러져 바다로 떨어지며 물속에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빙산과의 충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이 비극을 피할 방법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줄였더라면, 조타수가 당황해 잘못된 방향으로 키를 꺾지만 않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이 진실이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가라앉은 직후 이 비극을 둘러싼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1898년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허영의 몰락 후르담맨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타이탄이라는 거대한 가상의 여객선이 등장합니다. 4월의 맑은 밤, 길이 240m, 45,000톤급,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불린 이 배는 시속 41km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2,000위농 500명의 승객 대부분이 깊이 잠든 사이 우연히 빙산에 부딪혔고 구명보트가 부족해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으며 수많은 목숨이 바다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뒤
현실에서 벌어진 타이타닉호 참사. 배의 크기, 속도, 승객 수, 빙상과의 충돌 지점까지 놀랍게도 소설 속 설정과 거의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타이타닉호는 두 동강이 다 가라앉았고 생존자 수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사람들은 로버트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극을 미리 써낸 작가라고 말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타이타닉호가 출항하던 날 항구에서 다른 배와 거의 충돌할 뻔하였던 그 장면을요. 사실 그날 배에 오르기 전부터 이 배는 뭔가 불길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항 몇 시간 전 무려 50여명이 각기 다른 이유로 승선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참사에서 살아남은 16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배가 침몰하는 꿈을 꿨다. 오늘날까지도 타이타닉호 침몰의 원인은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섬뜩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고대 이집트 미라의 저주입니다. 1900년경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의 한 고분에서 석관을 발굴했습니다. 그 뚜껑에는 섬뜩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 관에 손을 대는 자는 재앙을 맞이하고 바다에 삼켜질 것이다. 당시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굴꾼을 겁주기 위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관을 열자 수천 년 전 파라오 제4왕조 시대에 여성 제사장의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이 미라는 곧 고대 이집트 문화에 심취한 한 영국의 부유한 사업객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 3명이 심각한 사고를 당했고 그의 명성과 사업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미라를 영국 박물관에 기증했지만 이 미라 발굴에 참여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박물관은 미라를 전시에서 내리고 깊이 보관하기로 결정했죠. 그 후 한 수집가가 이 미라를 구입했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마법사를 불러 퇴마 의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미래는 사악한 힘이 깃들어 있어 절대 몰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는 게 최선입니다. 그 뒤 10년 동안 이 미라와 관련된 최소 50명이 불가사의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미국인 사업가가 이 미라를 사들였고 그 미라를 실어 나르기로 한 배가 있었으니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올해 6월 18일 오후 오션게이트 4의 잠수정 타이탄. 이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향해 탐사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8일간 진행되는 초고가 모험 관광 코스로 1인당 티켓 가격은 무려 2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션게이트 측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직접 본 사람은 약 250명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잠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잠수 시작 후 불과 2시간도 안 되어 타이탄은 모선 폴라 프린스 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안에는 영국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오션게이트 창립자 파키스탄 기업가와 그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가 실종 신고를 받았지만 늦어진 대응은 수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찰기와 첨단 잠수정이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타이탄은 연구용 잠수정으로 최대 5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길이 6.7림, 무게 10톤이 넘는 이 잠수정은 티타늄과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으며 최대 잠수 가능 깊이는 약 3m에 달한다고 홍보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카메라, 조명, 그리고 주변 환경을 스캔하는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션게이트의 전 해양운영 이사 데이비드 롱리지가 경고했습니다. 타이탄의 선체 두께로는 심해 잠수에 안전하지 않다.
그는 타이탄이 여전히 실험 단계의 설계이며 실제로는 약 1300m 깊이까지만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고를 한 직후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3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오션게이트 CEO에게 서한을 보내 이 회사의 시험 방식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년 동안 오션게이트는 타이탄의 안전성 문제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는 무시됐죠. 그리고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타이탄에 타고 있던 한 명 전원이 심해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최초로 관광용 잠수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극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둘러싼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시신은 아마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약 550km 떨어진 수심 3판 횡단들의 깊은 바닷속 타이타닉호가 잠든 집단 무덤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철저한 검사를 거친 잠수정이라도 이 지역에 접근하면 사고가 잦았습니다. 1991년 러시아의 잠수정은 타이타닉호 잔해에 걸려 다른 잠수정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1989년 영화 타이타닉을 촬영하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심해의 모래 폭풍과 강한 해류에 휘말려 5시간 동안이나 바닥에 갇혔습니다. 2000년 과학기자 마이클 길렌은 잠수정이 해류에 밀려 타이타닉호의 거대한 프로펠러에 부딪히며 녹슨 잔해 속에 갇혀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곳은 인간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다. 타이타닉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차가운 바닷속 잠을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